이어서 B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 B, PD. 자, 이 B군 성격 장애 특징은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두드러지게 해놓은 것처럼 정서적인 게 특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 패턴, 행동의 양상이 매우 극적이다. 극적이라는 것은 매우 강렬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B군 성격 장애에는 모두 4가지 하위 유형이 포함이 되는데, 그중 첫 번째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보도록 할게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죠. 여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모습 어떠신가요? 굉장히 그 표정이 좀 약간 무서운 느낌도 가져다 주는데, 저 주황색 옷을 입은 것이 마치 수입 그 범죄자 죄수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어, 많이 알려진 그런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니발, 그리고 크리미널 마인즈, 그 다음에 양들의 침묵이라서 더 사일런스 오브 더 램 해서, 요거는 저 대학교 때쯤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주디 포스터라는 여자와 범죄 심리학자고요. 그 다음 범죄자로 안소니 홉킨스가 나왔던 건데, 제가 젊은 시절을 보면서 너무 공포스러울 정도로 잔인한 그런 영화였어요. 바늘로 이렇게 그 안소니 홉킨스가 막 바늘로 입을 이렇게 이쑤시개 하듯이 하면서 어, 그 살인한 다음에 자기가 살인한 사람의 막 내장을 파먹는 거, 너무 그런 끔찍한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단적. 그래서 바로 이 B군 성격 장애는 매우 강렬하고 매우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이런 범죄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몸에 그림을 많이 그리시죠. 몸에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게 다 바늘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신. 저는 약간 주사공포증이 있어서 독감 예방주사도 안 맞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온몸에 무수한 바늘을 이렇게 바늘로 문신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이런 그 감각이 보통 사람보다 좀 이렇게 둔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잔혹성,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약간 그 둔화된 감정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바늘로 이렇게 온몸을 그림 그릴 정도로 그 수많은 바늘도 뭐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훈장처럼 느껴지고, 그런 잔혹한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매우 잔혹한 극단적인 그런 범죄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을 보면, 사회적 규범이나 법 따위는 별로 이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어,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침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이익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그런 무책임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이 돼요. 법이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거짓말, 가명, 사기 행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매우 충동적이다.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 거기서 드러나는 호전성과 공격성,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 불이행 같은 무책임성, 자기가 갚아야 될 거는 갚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받다 내기 위해서는 온갖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하면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가 나타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진단된다. 자, 이 두 가지인데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진단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장애는 청소년기 이후에 성격 발달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성격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 굉장히 성실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18세 지나서 이런 잔혹성을 보인다. 그거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하지 않고 그 전에 반드시 그 이전부터 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약간 품행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품행장애라는 것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보다 그 전조 단계예요. 아이들이 청소년기 시기에 비행 저지르고 뭐 이렇게 그 재물 뭐 갈취하고 뭐 패싸움하고 막 이런 장애가 15세 이전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발전돼서 18세 이상의 이런 잔혹성이 나타날 때, 폭력성이 나타날 때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진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생 유병률이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아동기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보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전에, 청소년기 전기에는 품행장애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반사적 성격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좀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요. ADHD 굉장히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이죠. 그리고 아동기에는 품행장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안티소셜 PD,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원인을 보도록 할게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일란성상 생아의 일치율이 55%로 이란성상 생아의 13%보다 한 5배가량 높죠. 일란성상 생아의 일치율이 55%라는 것은 한 명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일 경우에 다른 일란성상 생아 한 명도 반사회적 성격 장애일 그 일치율이 55%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일치율입니다. 그리고 입양아 연구에 있어서도 입양아의 범죄는 양부모보다 친부모와 더 상관이 높다. 이 말은 입양이 됐죠. 그래서 양부모한테 길러졌는데 자기를 길러준 부모보다 자기를 낳아주기만 하고 키우지 않은 그 친부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반사회적 성격은 유전적 영향이 더 강하고 남성의 반사회적 성격은 환경적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남성 같은 경우에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도 어떤 가정적인 또는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비행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폭력에 노출되고 학습되고 하면서 점점점 반사회적 성격으로 길러질 가능성이 여성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원인으로 뇌 활동과 관련돼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들은 일반인보다 느린 뇌파를 보인대요. 자유중추신경계의 각성이 저하되어 있다. 이 말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어디서 뭐 이렇게 큰 자극이 온다고 하면 뭐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서 굉장히 자율신경계가 각성이 돼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둔탁한 그런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폭력적인 걸 보고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 때 이 사람들은 뭐 그 정도 같고 이런 정도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중추신경계의 각성이 저하된 특징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그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원인으로 어린 시절에 거칠고 거부적인 그런 엄격한 부모에서 자랐을 경우에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될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거칠고 거부적인 엄격한 부모, 즉 매를 체벌을 가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폭력을 학습한 경우죠.
그리고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부모,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인 부모, 형제, 부모 갈등, 빈곤, 그리고 형제가 아주 많아서 부모로부터 뭐 방임의 가능성이 많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원인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분석자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신뢰감의 형성, 공감 능력의 발달, 그리고 초자 발달이 실패한 것. 그래서 초자는 만 3세 이후로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분화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들은 아빠에게서, 딸은 엄마에게서 초자아를 발달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학습할 경우에는 초자 발달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발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힘과 주먹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부적절한 신념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폭력,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키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약자들이며 당해도 싼 존재들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얻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는 그런 부적절한 신념 체계, 이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 치료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치료 약물이 없다. 앞서 봤던 분열형 성격 장애가 굉장히 심각도가 높죠. 그리고 생물학적인 그런 기전도 있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해요. 근데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이들을 변화시킬 치료 약물이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치료 동기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다지. 그 외에는 다 귀찮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치료 동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없고 법원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상담을 받는데 이때도 억지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서 저항적인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법원의 법조인들, 뭐 상담사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우호적인 마음이 안 생겨서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클러스터 B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중에 두 번째 하유형 연극성 성격 장애. 우리가 히스테리 성격 장애라고도 흔히 해요. 영어로는 히스트로닉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히스테리 성격 장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비음을 내면서 사람들 유혹하고 굉장히 감정이 강렬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연극에서 배우들이 하는 그런 행위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연극하면서 이 언어의 톤을 우리와 같은 대화의 톤을 하면 우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그 연극 배우들은 다 톤이 높죠. 하이톤으로 해서 막 강렬하게 감정을 표현하죠. 그래야 우리한테 그 배우들의 언어와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히스트로닉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언어의 톤이 높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강렬해요. 마치 그 무대 위에 연극 배우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과 유사하다.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 그리고 또 하나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불리는 이유는 피상적이에요. 그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상적인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마스크이고 마스크 안에 감춰진 진짜 모습은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칭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모습들이죠. 연극성 성격 장애의 핵심적 특징, 감정 표현이 굉장히 과하다. 그래서 뭐 그냥 아까 앞서서 분열성 성격 장애는 감정이 얼어붙었죠. 얼음장 같아서 굉장히 냉담하고 둔감하다면 연극성 성격 장애는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과한 거에서 울음도 막 잘 울고 그래서 막 아이라인이 꺼멓게 막 눈에 얼굴에 번질 정도로 막 과하게 울고 웃음도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굉장히 과하게 자기의 울다가 웃다가 이런 감정의 전환도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연극사 성격장애는 여성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관심을 끌고자 굉장히 유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요. 한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많은 남자들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다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갈등적이에요. 피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극성 성격 장애입니다. 자, 진단 기준은 여러 항목 중에 5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쭉 빨리 보도록 할게요.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불편해요. 자기는 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는 스포트라이트 증후군과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것이 없으면 불편해지고 부적절하게 타인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옷도 단정한 옷보다 이렇게 막 튀긴 옷들 그래서 속살이 의도적으로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을 입어서 관심을 받고자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피상적이에요. 울다가 웃다가 하하호호 하다가 펑펑 울다가 이런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체적 외모를 활용하고 과장적인 표현을 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자기 연극화, 과장된 감정 표현을 많이 나타내고 피암시성이 높고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다. 이 많은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되면은 연극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는 모습이죠. 검정색 아이라인이 흘러내리고 굉장히 그리고 옷도 거의 이제 노출이 심한 지금 사진에 옷 입은 모습보다 이 그냥 맨살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놀라는 표현도 이렇게 과하게 그냥 우리가 깜짝 그렇게 놀란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다해 놀라는 이런 강렬한 과장된 감정 표현입니다. 자, 원인. 원인은 정신분석지 입장에서는 오이디푸스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봐요. 여성의 경우에 이 연극성 성격제는 여자들한테 주로 나타나거든요. 남성들이 만약 이런다면 굉장히 좀 그렇겠죠? 여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어머니의 사랑에 실망하고 아버지에게 애정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그 애정을 자기가 과하게 그, 어,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유혹적인 과장된 감정 표현을 그런 습득하는 그런 것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사랑에 자기가 충족하지 못하고 실망할 경우에는 아빠로부터 그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인해서 아빠를 유혹하고자 하는 그런 양식을 보인다라는 게 정신분석자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신념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적절한 존재이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 나는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반사회적 성격 장애하고 약간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요. 뿌리는 같은데 이 같은 나무 뿌리에서 두 개의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여자는 연극성,
남자는 반금제라고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를 할 때 피곤한 일이 많이 생겨요. 복잡한. 왜냐하면 치료적 관계에서도 과도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유혹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치료자가 남성 상담자다, 치료자다 하면은 그 치료자한테도 유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남자가 치료자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거기에 흔들려요. 그리고 그 치료자로부터 과하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 이쁘지 않아요? 나 오늘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적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잘못되는 경우들을 보인다. 그리고 어쨌든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게 그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는 그런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안정된 관계 속에서 즉 피상적이지 않고 변화가 심하지 않은 그런 안정된 관계 속에서 어, 그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치료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애정을 얻는 적절한 현실적인 방법을 습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감정적인 그런 걸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애정을 얻는 그런 방법을 습득시키는 것이 이제 치료의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치료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병행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자기애성 성격 장애. 세 번째, 이제 클러스터 B 성격 장애의 세 번째 유형이죠. 음, 너무 자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자기애가 과한 경우죠. 그래서 이 여성분은 나는 너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표현이고 이거는 이제 수선하죠. 내가 너무 이쁜지 몰랐는데 물속에 그 연못에 비춰진 내 모습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빠져서 죽어서 거기서 난 꽃이 수선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로건트, 굉장히 오만한, 거만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입니다. 핵심적 특징을 보시면, 공상이나, 행동에서 굉장히 자기 과시를 해요. 자기가 대단히 웅대한 사람이다. 라고 공상을 하기도 하고, 행동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냐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늘 찬사를 받고 싶어요. 당신 최고예요, 멋져요, 대단해요.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받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는 자기중심,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 찬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착취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진단 기준을 보면 여러 개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을 시키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자기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된 지각을 한다. 그리고 성공, 탁월함,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한다. 자기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는다. 찬사를 요구한다. 특권의식을 갖는다.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즉, 아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착취해서라도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타인을 질투하거나 자신이 질투받는다고 믿는다.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이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인상적 특징을 보면 앞서 봤던 연극성 성격장애는 여자가 많았죠.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남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즉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 세상에서 최고는 나야 라는 그런 남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애석 성격장애는 왕자병, 공주병의 심각한 형태. 그러니까 왕자병, 공주병이 아주 심해지면
이 자기애석 성격 장애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면 이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 보시면 역시 모든 성격 장애 원인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 자기에 고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최고야 라고 하죠. 주변에서 부모님이 우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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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크면서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장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것처럼 성장통을 많이 겪으면 그만큼 성숙을 하죠. 근데 그 성장통을 겪지 못하고 1차적인 아주 유아기적인 자기에 딱 멈춰버리면 거기에 고착돼 버리면 평생 나는 내가 최고야. 나는 내가 왕자야, 공주야. 이러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코헛 현대 정신분석학자인데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이고 그 이후에 이제 코헛이 현대 정신분석학자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웅대한 자기애가 좌절돼 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좌절이 되어야 성장통을 겪는데 이것이 결여되거나 너무 심하게 좌절할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자기애석 성격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최고야. 이것이 좌절돼야 되는데 그런 좌절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면 1차적 자기의 고착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심하게 좌절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버그란 사람은 부모의 특별대와 칭찬으로 인한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 자기를 혼돈하는 거예요. 부모는 너가 최고, 최고, 우리 아이 최고. 근데 실제 자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혼돈하고 자기가 여전히 부모의 말대로 최고라고 혼돈하는 게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인지적 입장에서는 역시 독특한 신념. 나는 우월함으로 특별 대우와 특권을 누려야 된다.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심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원인이다. 자, 치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거는 이제 집단 치료로는 안 되고요. 개인 심리 치료 해야 되고,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자, 코엇은 자존감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코엇이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 심하게 좌절됐을 경우에 보상 심리로 이런 자기서 성격 장애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것이 자기서 성격 장애의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공감해줘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해야 욕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서 치료적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욕구에 대한 해석과 직면해주고 인지행동 치료로도 여러 가지를 병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선 성격 장애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 보더라인 퍼스널티 디스오더인데 무엇이 경계냐? 이 보더라인이 경계선이잖아요.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신경증인 것 같기도 하고 정신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경계야. 딱 그런 의미예요. 이 경계선 성격 장애가 굉장히 힘든 성격 장애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은 그냥 신경증인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그 보더라인의 특징을 보이는 게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핵심적 특징은 강렬한 애증 교차예요. 그 클러스터 B의 특징은 굉장히 이 양상이 강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성격 장애는 사랑과 증오가 매우 강렬하게 교차해서 나타나요. 매우 사랑하면서 매우 증오해요. 그래서 그 대상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거기에다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고 자해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싸워요. 그것도 막 때리면서 막 과하게 그리고 막 얻어맞으면서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난 저 사람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자살 시도를 해요. 자해 행동해요. 근데 진짜 죽어서가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한 거예요. 너 떠나면 나 이렇게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너 날 떠나면 안 돼. 라는 그 메시지로 자해 행동하고 굉장히 행동이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계선 합격장애의 특징이고 진단 기준은 여러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을 충족하면은 그 경계선 성격장애가 이제 성격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상당히 많죠. 이분들이 강렬한 애증, 강렬한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면서 맨날 사랑한다고 했다가 싸우고 했다가 충동적이었다가 자살 시도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빨간색 버림받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내가 막 싸우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요. 그럼 떠나면 자기가 버림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떠나버릴까 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로 자해 행동이라든가 강렬한 애정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복적인 자살 위협과 시도와 자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강렬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버림받지 않고 그 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으로는 늘 만성적인 공허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심한 분노와 분노 조절의 곤란을 보이는 이런 증상을 보여서 어, 이 경계선 성격 장애와 사랑하는 대상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 경계선 성격 장애 부모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딸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자해 시도를 하고 막 이렇게 슬픔에 빠지고 막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여자가 훨씬 많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로 입원 치료를 해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 원인을 보면, 아동학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님을 잃어버려, 부모님이 사망으로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떠났거나,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애정에 대한,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애정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데, 부모가 떠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후가 교차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사랑과 징후, 이것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공포가 바로 원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적 입장에서는 또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신념, 그리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중간 어떤 그 마데리탄 그런 중도적인 그런 입장이 안 되고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해줘. 그거 아니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너 나 미워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사랑과 증오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천사 아니면 악마, 수용 아니면 거부, 천국 아니면 지옥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흑백 논리적인 사고가 원인이다라고 하고요. 치료는 이제 개인 심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치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존재라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애인한테도 힘들게 하고 부모한테도 힘들게 하지만 치료자한테도 악몽과 같은 존재.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제가 갔는데 실제로 자기의 지도 교수님께서 그 딸을 자기한테 맡겨서
자기가 치료하는데 정말 악몽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정이 강렬하고 교차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 외에 정신분석적인 치료, 이렇게 양극적인 표상을 통합하는 긍정과 부정의 양극적인 표상의 통합 이런 치료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교정하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B 퍼스널티 디스오더의 4가지 하위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